이제 주식시장이 워낙 하락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힘드신 분들도 많고 한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뭐 손실이 나거나 투자를 실패하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뭐가 잘못됐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거는 필요한데, 자책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오늘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자책할 정도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많은 투자자들, 그리고 연준조차도 지금 예상을 못할 정도로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환경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책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대신에 무엇이 잘못됐었는지를 반성하고, 이게 지금 단기간에 끝날 이슈가 아니라면은 앞으로 남았잖아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생존해서 투자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이 반성해야 될 점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한은 총재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정부에서는 독립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연준에게는 독립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연준이 이번에 FOMC 회의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요, 금리를 좀 더 높이 올릴 거다라는 거고, 오랫동안 머무를 거다라는 얘기하고, 어떤 게 더 그 마음에 상체기가 나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FOMC 이후로 시장이 되게 혼란스러웠던 이유는 이 멘트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높은 수준 금리, 그런데 다시 금방 내려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 연준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그래, 이러다 말겠지, 좀만 버티자 라가 되는데, 포롱거가 되니까 이게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한은도 마찬가지인데요. 한은도 금리를 이제 뭐 올린 좀 더 높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연준이 올렸다가 내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래, 연준 그래도 좀만 버티자, 금리차 확대돼도 좀만 버티자가 되는데, 이게 오랫동안 지속된다. 뭐 예를 들어 심지어 2025년까지 간다. 물론 이제 지금 말은 이렇게 해도 결과적으로 이때까지 하겠어요? 라는 생각이 우세하지만, 근데 말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한국은행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연준에서는 영란은행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래서 증안기금이든 뭐 그러니까 증시안정기금이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언제쯤 되면 될까라는 것을 미리 시점을 예상하기보다는 후행적인 대응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후행적으로 대응한다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정도 되면은 증안기금이 나올 거야라고 미리 생각하고 하는 것보다는,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뭐 아는 분이 있으면은 알려주세요. 저는 몰라요. 후행적인 대응이라는 건 뭐냐면, 그때 가서 이제는 좀 많이 빠졌나 보다, 이제는 좀 해볼 만한 거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위험 채권 스프레드가 5%로 낮아서 넓은 바다님께서 아직 위험 가능성이 낮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가격이라는 거를 보죠. 그리고 이 가격이라는 것을 보고 사실 실체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라는 것이 프라이스죠. 이 프라이스라는 것이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은 거래량입니다. 자, 거래량이 충분한 상황에서 가격이 결정됐다라면은 믿을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더 많이. 근데 거래가 한 건 됐어. 정말 많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부동산이 만 채 있어요. 근데 만 채 중에 한 채가 거래된 거예요. 근데 굉장히 높은 가격이 거래됐어요. 그러면 모든 만 채의 가격이 다 올라간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의문이 되는 거죠. 말씀 주셨던 위험 채권의 스프레드가 5%대다. 물론 아직 낮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채권의 값이 얼마나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루블화가 될 텐데, 루블화가 지금 요새 뭐 강세인데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지만, 루블화가 얼마나 거래되는데요? 거래 안 돼요. 네. 그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의미가 상대적으로 실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덜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덜 된다. 안 된다는 아니고요. 덜 된다. 달러
미국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미리 해보는 것도 뭐 좋은 것 같은데 뭘까요? 글쎄요. 이게 이제 이게 달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는 뭐 금리차, FOMC 이후로 금리차,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요인, 이게 굉장히 크겠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달러밖에 없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달러를 가지고 있는 달러를 호주머니에 넣으니까 생기는 문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뭘까요? 바쿠스 이벤트가 막히 생각은 나지 않는데, 플라자 합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뭐 일본이 지난주에 엔달러 환율 개입한 이후로 옐런이 그래 뭐 이거 이해한다, 니 힘들었지 뭐 그래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서 일종의 뭐 반 플라자 합의 뭐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이제 누가 힘든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미국이 더 힘든지 영국이나 뭐 일본이 더 힘든지를 생각해 보면 적극적으로 막 플라자 호텔 같은 데 모여서 뭔가를 할 유인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국의 달러 강세는 미국의 국익에 지금은 유리한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전 세계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 효과가 있어요.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허니베어님께서 연준의 대차대조표 잔고량과 미 증시에 연동된다, QT 예고를 어떻게 보는지. QT를 한다는 말 때문에 이제 사실 그때부터 시장이 많이 걱정을 많이 했던 거죠. QT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QT 첫 번째는 액티브 QT가 있고요, 두 번째는 패시브 QT가 있습니다. QT는 은행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대출 상환이에요. 대출 상환 시키는 거예요. 대출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은행입니다. 은행. 여러분이 있어요. 돈을 빌려줘요. 그리고 종이 쪽지를 받죠. 이 종이 쪽지가 쌓인 것이 연준의 자산이 쌓인 건다 라고 제가 늘 설명을 드리는데, 액티브한 QT는 뭐냐면요, 지금 만기가 안 됐는데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만기도 안 됐는데 돈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액티브한 QT입니다. 패시브한 QT는 뭐냐, 만기가 됐으니까 갚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만기가 되더라도 갚으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그냥 연장하잖아. 이거를 이제 연준의 기준으로 보면은 재투자한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연장해주면 그냥 쓰잖아요. 근데 연장도 안 해주고 만기 됐다고 해서 돈 갚어, 패시브. 만기도 안 됐는데 갚어, 액티브입니다. 지금 현재 연준에서 하고 있는 거는 거의 대부분 패시브이고요. 그래서 MBS는 줄이려고 했는데 못 줄였다, 그래서 액티브하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걱정이 있었으나 이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괜찮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거죠. QT에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 제가 또 연구 공부를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엔화에 대한 이야기는 질문을 주시긴 했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환율과 금리입니다. 지금은 BOJ에서 쓰고 있는 정책이 어떤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거냐면요, 자, 금리를 0.25%로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0.25%로 고정시켜 놓는 겁니다. 그쵸? 금리를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막아놓으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환율이 올라갑니다. 근데 환율도 지금 막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뭐가 말이 안 돼요. 지금 금리를 막을 거면 환율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환율이 더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환율을 지금 이번에 지난주 목요일날 막았단 말이에요. 너무 심하니까 145에서. 그러면 지금 이게 뭐가 안 맞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지금 금리를 막으면은 환율이 올라가야 되고 환율이 약세가 돼야 되는 거지. 아니면 환율이 약세가를 막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존의 방식대로라면은 지금 BOJ 정책이 유지된다는 거니까 이 상황이 유지가 될 텐데, 만약에 BOJ의 상황이 깨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질문이신 거고, 이게 바뀔 겁니다. 뭐가 바뀔까요? 금리가 올라가겠죠.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뭐 진정되겠죠. 금리가 올라가면서
환율이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엔화가 뭐 진정된다. 이런 시나리오라면은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이 질문이거든요.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시네요. 네, 어떻게 될까요? 엔화가 금리가 0.25%로 고정돼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기반한 트레이딩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부분이 언와인딩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언와인딩 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좀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문제가 있겠죠? 네. 근데 이런 상황은 아직은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BOJ가 지난주에도 했는데 안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계속 양적 완화 뭐 계속 한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보니까 YCC 이거 뭐 비판하는 사람들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이 이 상황이요.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네,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인 건 맞다. 중요한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